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여러분의 가이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시간을 살고 계시든,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밖은 밤일 수도, 혹은 이제 막 동이 트는 새벽일 수도 있겠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떤가요? 익숙한 도시의 불빛인가요? 아니면 고요한 자연의 속삭임인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저는 제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마치 오래된 서재,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제가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 여정은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헤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자, 편안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댓글에 여러분이 계신 곳과 현재 시간을 남겨주시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공간을 넘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되셨다면 함께 떠나볼까요? 운명이라는 오래되고도 매혹적인 미스터리의 첫 페이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가보는 낯선 골목길을 걷는데 모퉁이를 돌면 나타날 낡은 붉은 벽돌집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 처음 만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데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모든 것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이런 기묘한 익숙함을 데자뷰라고 부르죠.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뇌의 일시적인 정보 처리, 오류, 즉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잘못 저장되면서 일어나는 작은 해프닝이라고 설명합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죠.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기이하고도 강렬한 느낌이 정말 단순한 오류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거대한 연극의 배우가 되어 이미 쓰여진 대본의 한 페이지를 무심코 미리 엿본 것은 아닐까요? 마치 잠결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일을 미리 꿈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삶이라는 대본의 다음 장면을 잠시 스쳐 지나간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주는 가끔 우리에게 윙크를 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봐,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요. 마치 버그가 많은 시뮬레이션을 재부팅하면서 잠시 이전 데이터가 화면에 뜨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기묘한 감각에 매료되었습니다. 단순히 데자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삶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 정해진 길로 이끄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대학 시절 저는 진로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역사학을 계속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어릴 적 꿈이었던 천문학으로 돌아갈 것인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무작정 기차를 타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남쪽의 작은 해안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연히 작은 중고 서점에 들렀습니다. 먼지와 낡은 종이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표지가 다 해지고 제목조차 희미해진 낡은 책이었죠. 홀린 듯 그 책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책은 고대 점성술과 천문학이 어떻게 하나의 학문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다루는 아주 희귀한 역사서였습니다. 그리고 책의 첫머리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은 신의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고
역사의 흐름을 읽는 것은 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혔습니다. 역사와 천문학, 제가 고민하던 두 갈래의 길이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길을 결정했습니다. 별들의 역사, 즉 인간이 하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어떻게 읽어내려 했는지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기로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제가 그 기차를 탄 것, 그 작은 마을에 내린 것, 수많은 서점 중 하필 그곳에 들어간 것, 그리고 먼지 쌓인 책더미 속에서 바로 그 책을 발견한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제 삶이라는 거대한 직소 퍼즐에서 꼭 필요한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간 필연적인 과정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동시성 혹은 의미 있는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제안한 개념이죠. 서로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한 개인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헤어진 연인의 생일 숫자가 유난히 눈에 자주 띈다거나 막 생각하고 있던 친구에게서 몇 년 만에 연락이 온다거나 하는 경험 말입니다. 물론 헤어진 연인의 생일 숫자가 계속 보인다면 그건 우주의 신호라기보다는 그냥 휴대폰에서 그 사람 연락처를 이제는 정말 지워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이런 사소한 우연들을 넘어서는 삶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놓는 거대한 만남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관계를 운명적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스승이나 친구를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 첫 만남부터 느껴지는 깊은 유대감. 마치 잃어버렸던 나의 반쪽을 찾은 듯한, 혹은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난 듯한 기분. 이런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철학자들은 이것을 영혼의 기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의 영혼이 이번 생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알아본다는 것이죠.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호르몬의 작용이나 유전적 끌림 혹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끼리의 심리적 동질감 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아니, 어쩌면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유전자와 뇌 구조,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특정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고, 우주는 그 설계도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이 물리 법칙에 의해 정해져 있듯, 우리의 만남도 더 거대한 우주의 법칙 안에서 이미 예정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 너무 과감한 상상일까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같은 사소한 선택부터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에 살지 같은 인생의 중대한 선택까지. 우리는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이 모든 것을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오늘 아침 커피 대신 녹차를 선택한 그 결정이 정말 당신의 순수한 자유의지였을까요? 어젯밤 잠을 설쳐서 카페인에 더 민감해진 당신의 신체 상태, 어린 시절 녹차를 마시던 할머니와의 따뜻한 기억, 혹은 며칠 전 TV에서 본 녹차의 건강 효능에 대한 광고,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선택이라는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실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당신의 의지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당신의 유전자, 경험, 환경, 그리고 당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외부 자극들이 빚어낸 복잡한 인과관계의 최종 결과물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결정론이라는 철학적 관점의 핵심입니다. 결정론은 우주의 모든 사건과 상태는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과 상태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빅뱅이라는 최초의 원인이 있었고,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일들은 물리 법칙이라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거대한 당구대와 같습니다. 최초의 빅뱅이라는 큐대가 첫 번째 공을 쳤고 그 이후 모든 공들의 움직임과 충돌은 이미 그 순간에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공들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의 삶이라는 궤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은 섬뜩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나의 노력과 의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도 악을 저지르려는 유혹도 모두 예정된 것이라면 칭찬과 비난, 책임과 죄의식은 모두 의미를 잃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을 괴롭혀온 질문입니다. 하지만 결정론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거대한 교향곡이라면 어떨까요? 각자의 악기는 정해져 있고 연주해야 할 악보도 이미 존재합니다. 나는 바이올린, 당신은 첼로, 누군가는 팀파니. 우리는 각자의 파트를 연주하며 거대한 하모니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악보를 벗어나 마음대로 연주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악보를 얼마나 아름답고 열정적으로 연주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같은 도음이라도 연주자에 따라 그 깊이와 울림이 달라지듯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은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운명 로고스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내적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날씨, 타인의 평가, 죽음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우리의 내적 태도와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만 비를 맞으며 춤을 출지 아니면 불평하며 실내에 머물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운명의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통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흐름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몸을 맡기며 여행하는 능숙한 수영선수가 될 것인가? 그 차이가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일 것입니다. 저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저 무수한 별들, 각각은 거대한 중력의 법칙에 따라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 길을 벗어난 적이 없죠. 하지만 그 별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밤하늘의 풍경은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운가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도 저 별들과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는 운명이라는 거대한 법칙의 인력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모여 인류라는 장엄한 역사의 별자리를 그려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결정론의 충격적인 진실은 그것이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만들어준다는 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작은 삶이 우주적 인과율의 한 고리로서 빅뱅의 순간부터 이어진 장대한 서사의 필연적인 한 부분이라는 자각. 그것은 우리에게 좌절감 대신 경외감을, 무력감 대신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파트에 최선을 다하는 연주자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악보를 기꺼이 연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가끔은 우리 삶의 작곡가가 누군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부디 그가 인기 드라마의 마지막 시즌을 망쳐놓은 작가만 아니기를 바랄 뿐이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 그 선택들이 정말 당신만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과거의 실들이 촘촘히 엮여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을까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 이 생각조차도 이미 우주의 어딘가에 기록된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묘한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안도감, 내가 겪는 모든 시련과 기쁨이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믿음. 우리는 이제 막 미스터리의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우리는 고대 철학의 지혜부터 최첨단 뇌과학의 발견, 그리고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양자역학의 세계까지 넘나들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운명은 정말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환상일까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질문 그 자체가 답일지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둘러싼 이 경이로운 세계의 비밀을 탐구하려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호기심이야말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질문, 우리 자신의 길에 대한 이 깊은 불안감과 호기심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의문을 품기 시작한 이래로 역사의 복도를 따라 길게 메아리쳐 온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신들을 만들고 서사시를 쓰고 복잡한 철학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운명이라는 개념은 현대 과학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깊이 뿌리 박힌 원초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조들은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어떻게 이해하려 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의 지혜 속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고대 그리스, 비극과 철학이 꽃피웠던 땅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운명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이라이라 불리는 새 여신의 모습으로 구체화된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죠.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우주의 가장 깊은 곳, 신들조차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운명의 동굴 속에 세 명의 노파가 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 여신, 클로토는 방적사입니다. 그녀는 물레를 돌려 생명의 실을 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두 번째 여신, 라케시스는 할당자입니다. 그녀는 자를 들고 클로토가 자아낸 실의 길이를 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와 그 안에서 겪게 될 행운과 불행의 총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트로포스, 그녀의 이름은 되돌릴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가위를 들어 라케시스가 측정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생명의 실을 잘라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올림포스의 왕 제우스조차도 그녀의 가위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끔 궁금해지긴 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아트로포스가 가끔 성급하게 가위질을 해버리는 건 아닐까 하고요. 어이쿠, 90년짜리 인생이었는데 내 실수 하면서 말이죠. 이 세 여신이 상징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삶은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운명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더 큰 비극을 낳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끔찍하고도 매혹적인 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이죠. 테베의 왕 라이오스는 내 아들이 너를 죽이고
내 아내와 결혼할 것이다 라는 끔찍한 신탁을 받습니다. 그는 운명을 피하기 위해 갓 태어난 아들 오이디푸스의 발목을 묶어 산해버리죠. 하지만 아이는 한 목동에게 발견되어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왕에게 보내져 그곳의 왕자로 자랍니다. 청년이 된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코린토스 왕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을 듣고 진실을 알기 위해 델포이 신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다라는 아버지와 똑같은 신탁을 듣게 되죠. 자신이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를 해칠 것이라 믿은 오이디푸스는 그들을 사랑했기에 운명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코린토스를 떠나 정처 없이 방랑합니다. 바로 그 운명을 피하려는 발걸음이 그를 운명의 한가운데로 이끌게 되죠. 그는 길에서 시비가 붙어 한 노인을 죽이는데 그가 바로 자신을 버렸던 친아버지 라이오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베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되어 여왕과 결혼하는데 그녀가 바로 그의 친어머니 이오카스테였습니다.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태어나기 전에 이용약관을 제대로 읽었어야 했던 궁극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가 운명을 피하기 위해 했던 모든 선택들, 코린토스를 떠난 것, 테베로 향한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운명을 완성시키는 과정의 일부였던 겁니다. 나중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의 두 눈을 찌르고 방랑자가 됩니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우리에게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자유의지는 무슨 소용이며 우리의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쩌면 우리가 자유롭다고 믿는 선택조차도 운명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굴러가게 하는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운명에 대한 관념은 춥고 거친 북유럽의 신화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리스의 모이라이처럼 북유럽 신화에는 노른, 널스이라 불리는 세 명의 운명의 여신이 등장합니다. 그녀들은 위그드라실이라는 거대한 세계수의 뿌리 근처에 있는 우르드의 샘가에 살고 있죠. 첫째인 우르드는 과거를, 둘째인 베르단디, 워르단디는 현재를, 셋째인 스쿨드는 미래를 관장합니다. 그녀들은 인간과 신들의 운명이 짜인 거대한 직무를 짭니다. 그 직물의 시실과 날실 하나하나가 모두의 삶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운명의 힘이 인간뿐만 아니라 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신들의 왕 오딘조차도 노르니 짠 운명의 직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한쪽 눈을 희생하고 세상의 종말인 라그나로크가 다가올 것임을, 그리고 그 전투에서 자신이 거대한 늑대 펠리르에게 잡아먹힐 운명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딘과 다른 신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운명 앞에서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이 예고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용맹하게 싸우고 명예롭게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비극과는 다른 북유럽 신화가 보여주는 운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운명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피할 수 없는 종말 앞에서 존엄과 용기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북유럽 전사들의 미덕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스토아 철학의 태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운명의 강물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헤엄칠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 말이죠. 이제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볼까요? 아시아의 광대한 대륙에서는 운명이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운명이 외부에서 주어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가깝다면 동양의 운명은 인과응보와 우주적 흐름이라는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카르마는 행위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카르마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인과율이 단 한 번의 생으로 끝나지 않고 윤회라는 수레바퀴를 통해 여러 생에 걸쳐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병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전생 혹은 그 이전 생에서 지은 카르마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형태의 결정론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은 과거에 내가 한 행동들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안에는 놀라운 자유의지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를 결정했듯이 나의 현재 행동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운명은 외부의 신이나 절대자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과거로부터 만들어왔고 현재 만들어가고 있으며 미래에 만들어갈 그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카르마의 관점에서 운명은 고정된 판결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이번 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라는 새로운 학기의 시작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 전생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 뻣뻣한 몸을 가지게 된 걸 보니 아마 아주 중요한 도자기를 많이 깨뜨린 덜렁거리는 고양이였나 봅니다. 카르마가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중국의 도교 TAOSM는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 즉 도, 다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근원적인 원리이자 길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와 달이 뜨고 지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모든 것이 바로 도의 작용입니다. 도교의 현자는 운명에 저항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자연, 모해질환, 즉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삶의 태도를 추구합니다. 거친 강물에 빠졌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며 물살을 거스르려 할수록 힘은 빠지고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에 힘을 빼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언젠가는 강가에 안전하게 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희의 지혜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거친 물살 앞에서 그것을 바꾸려 발버둥치는 대신 그 흐름의 일부가 되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도교에게 운명은 따라야 할 악보라기보다는 함께 춤을 춰야 할 거대한 리듬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리듬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리듬에 맞춰 얼마나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적인 운명론, 북유럽의 용맹한 숙명론, 그리고 동양의 인과응보적 업보와 자연스러운 도의 흐름.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수많은 문명은 각기 다른 언어와 이야기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삶은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는 거대한 힘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을 신의 의지라고 부르든, 운명의 실타래라고 부르든,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부르든, 혹은 도의 흐름이라고 부르든 그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며 더 큰 질서의 일부라는 자각입니다. 이러한 고대의 지혜들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쳤을 때, 그것이 나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내 작은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사실은 거대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피하려 발버둥 쳤듯이 혹시 당신도 삶의 어떤 변화에 저항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경험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때 당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흐름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지혜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동안 이러한 신화와 철학, 그리고 종교는 우리가 운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가늠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성과 논리, 그리고 관찰과 실험을 무기로 한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인간은 더 이상 하늘의 계시나 오래된 경전 속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주 그 자체의 정교한 기계 장치 속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톱니바퀴와 숫자, 그리고 만고불변의 법칙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화의 시대는 저물고 시계장치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중심에는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천재가 서 있었습니다. 신화의 시대가 저물고 그 자리에는 이성과 합리라는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변덕스러운 신들의 기분을 살피는 대신 우주를 지배하는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법칙을 찾아 나섰죠. 세상은 더 이상 신들의 거대한 연극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계 장치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의 태엽을 감고 작동 원리를 밝혀낸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뉴턴 이전의 세상은 분리된 두 개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는 달 아래, 즉 지상의 세계입니다. 이곳에서는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고 불은 위로 솟구치며 모든 것이 태어나고 썩어 사라지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세계였죠. 다른 하나는 달 너머, 즉 천상의 세계입니다. 이곳은 행성과 별들이 완벽한 원을 그리며 영원히 움직이는 신성하고 불변하는 질서의 세계였습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다른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 유명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의 진짜 천재성은 사과가 왜 떨어지는가를 물은 데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도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뉴턴의 위대함은 사과를 땅으로 끌어당기는 바로 그 힘이 저 멀리 밤하늘의 달이 지구 주위를 맴돌게 하는 힘과 똑같은 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데 있습니다. 만약 뉴턴이 사과나무 대신 코코넛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면 그의 중력 이론은 훨씬 짧고 갑작스럽게 끝났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것은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위대한 통찰 중 하나였습니다. 지상과 천상을 가르던 장벽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사과, 달, 행성,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별까지 우주의 모든 만물은 만유인력이라는 단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 아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뉴턴은 운동의 3가지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 이 거대한 우주라는 기계의 사용 설명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 발견이 운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뉴턴의 물리 법칙은 결정론적입니다. 즉, 어떤 물체의 현재 상태,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알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안다면 그 물체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움직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당구대를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전에는 신들이나 운명의 여신들이 이 당구공들을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말합니다. 아니다. 공들의 움직임은 신의 변덕이 아니라 물리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다. 만약 당신이 모든 공의 질량, 위치, 속도를 알고 휴대의 힘과 각도를 정확히 안다면 당신은 이론적으로 게임의 모든 과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이 어떤 순서로 부딪혀 어느 구멍으로 들어갈지 모두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뉴턴의 세계관에서 우주는 바로 이 거대한 당구대와 같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 하나하나가 당구공이고
그들의 움직임은 물리 법칙에 의해 엄격하게 지배됩니다. 빅뱅이라는 최초의 브레이크 샷 이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당구 게임에서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 당신의 뇌 속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뉴런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충격적인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은 결국 당신의 뇌와 몸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물리적, 화학적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입자들은 뉴턴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사랑의 감정, 내일 아침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 혹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조차도 사실은 빅뱅의 순간부터 이어진 거대한 인과관계의 사슬에 묶인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일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 속을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우리 삶 전체가 터무니없이 복잡한 루브 골드버그 장치 같다는 걸 깨닫는 것과 비슷합니다. 최종 결과는 당신이 셔츠에 우유를 쏟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는 행성 세계와 깜짝 놀란 다람쥐, 그리고 17세기 해적 유령의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는 셈이죠. 이러한 뉴턴적 결정론의 정점에 선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입니다. 그는 뉴턴이 구축한 시계장치 우주라는 개념을 그 논리적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19세기 초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주의 모든 것을 아는 한 지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입니다. 라플라스는 그 존재를 지성체, 인텔리전시라고 불렀지만 그 압도적인 능력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악마라는 별명을 붙였죠. 이 악마는 어느 한순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 속도와 방향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원자도, 단 하나의 광자도 놓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이 악마는 뉴턴의 운동 법칙처럼 우주를 지배하는 모든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악마에게 이 우주는 어떻게 보일까요? 라플라스는 단언합니다. 이 지성체에게 불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미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데이터를 거대한 방정식에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수십억 년 후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와 어떻게 충돌할지, 500년 후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바로 내일 당신이 길을 걷다가 누구와 마주치게 될지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 주 화요일 점심으로 무엇을 선택할지, 그리고 당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까지도 말입니다. 이 악마와 함께 영화를 본다면 정말 끔찍할 겁니다. 저 캐릭터한테 정 주지 마. 37분 뒤에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이건 간단한 뉴턴 물리학이야. 라고 계속 스포일러를 할 테니까요. 라플라스의 악마에게 미래는 가능성의 바다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단 하나의 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그저 인과율이라는 강물이 흘러가는 서로 다른 지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믿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악마처럼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대본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우리는 그저 한 페이지씩 넘기며 읽어내려가는 배우일 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적 결정론이 도달한 냉정하고도 장엄한 결론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생각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당신의 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의지로
손을 들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결정론의 관점에서 보면 손을 들어야겠다는 당신의 생각은 뇌 속 뉴런들의 전기화학적 발화의 결과입니다. 그 발화는 외부 자극과 당신의 기억, 그리고 신체 상태 등 수많은 선행 조건에 의해 촉발된 것입니다. 그 조건들 역시 그 이전의 조건들에 의해 만들어졌죠. 이 인과 관계의 사슬을 거슬러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우주가 시작된 최초의 순간, 빅뱅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신이 손을 드는 이 간단한 행위조차 사실은 138억 년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생각. 소름 돋지 않나요?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은 거의 200년 동안 서구지성계를 지배했습니다. 우주는 예측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며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비와 미신은 물러나고 그 자리에는 수학적 확실성이 자리 잡았죠. 운명은 더 이상 신들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 시계 장치 우주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현상은 명확한 원인과 결과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혼돈처럼 보이는 현상조차도 단지 우리가 아직 모든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을 뿐 그 이면에는 엄격한 질서가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딱딱 들어맞는 거대한 그림과도 같았죠.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세계관이 있을까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우주라는 기계의 가장 작은 부품, 즉 원자의 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 완벽해 보이는 시계 장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설명할 수 없는 잡음, 심지어는 유령의 속삭임 같은 소리까지도요. 그들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이 깔끔하고 정돈된 시계의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자들이 때로는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다고 믿었던 이 장엄한 우주라는 기계 속에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 그리고 순수한 우연이라는 유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유령은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는 사소한 변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령은 점점 자라나 라플라스의 악마가 자랑하던 완벽한 결정론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릴 거대한 존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인류는 곧 우주가 정교한 시계가 아니라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주사위 놀이에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물리학의 세계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뉴턴이 세운 장엄한 결정론의 성체는 난공불락처럼 보였죠. 과학자들은 우주의 거의 모든 비밀을 풀어냈다고 자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몇 가지 사소한 현상들을 설명하고 소수점 이하 몇 자리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뿐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림을 거의 다 완성하고 마지막 몇 군데 칠만 남겨놓은 화가처럼 그들은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소한 변수라고 치부했던 그림의 작은 균열 속에서 20세기 물리학 전체를 뒤흔들, 아니,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전복시킬 유령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물질의 가장 깊은 곳, 원자의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뉴턴의 시계 장치처럼 더 작고 정교한 톱니바퀴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돈, 마법, 그리고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춤의 세계였습니다.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이 기묘한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불가사의하며 가장 심오한 실험으로 꼽힙니다. 잠시 제 목소리에 집중하며
이 실험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기 총알을 발사하는 총이 있고 그 앞에 두 개의 평행한 구멍, 슬릴이 뚫린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총알이 부딪힌 자국을 기록할 수 있는 스크린이 있죠. 이제 총알을 하나씩 발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총알은 두 개의 슬릿 중 하나를 통과해서 스크린에 두 개의 줄무늬를 만들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이죠. 이제 총알을 아주 작은 전자, 엘렉트로로 바꿔봅시다. 전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중 하나, 즉 아주 작은 알갱이입니다. 이 전자를 하나씩 발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상식적으로는 총알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줄무늬가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두 개의 줄무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개의 줄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 간섭무늬였습니다. 이 간섭무늬는 오직 파동만이 만들 수 있는 무늬입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두 개의 물결이 퍼져나가며 서로 만나 어떤 곳은 파도가 높아지고 어떤 곳은 잔잔해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것이 간섭무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전자는 분명 하나의 알갱이인데 어떻게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전자를 분명히 하나씩 쐈는데도 마치 전자가 동시에 두 개의 슬릿을 모두 통과해서 자기 자신과 간섭한 것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꼼수를 쓰기로 합니다. 좋아, 전자가 대체 어느 쪽 슬릿으로 통과하는지 직접 지켜보자. 그들은 슬릿 앞에 전자가 통과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관측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자를 하나씩 쏘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전자를 관측하자마자 스크린에 나타났던 간섭무늬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평범한 두 개의 줄무늬만 남았습니다. 전자가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처럼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평범한 알갱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기본적으로 아기들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당신이 쳐다보고 있을 때는 얌전히 행동하죠. 하지만 등을 돌리는 순간 현실이라는 벽에 파동함수 크레용으로 낙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첫째, 미시세계의 입자들은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모든 가능성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는 을 품은 채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그것을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 하나의 슬릿만 통과하는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실을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란 없으며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라플라스의 악마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어느 한순간에 모든 입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중 슬릿 실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관측하기 전에는 확정된 위치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대체 무엇을 측정하겠다는 것인가? 결정론의 성체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균열을 더욱 깊게 파고든 것이 바로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간단하게 말해 어떤 입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할수록 그 입자의 운동량 속도는 더 불확실해지고 반대로 운동량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할수록 위치는 더 불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완벽하게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이건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케이크를 가지면서 동시에 먹을 수는 없다고 말하는
궁극의 규칙과도 같습니다. 케이크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그 케이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당신 얼굴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알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측정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 그 자체가 가진 내재적인 속성입니다. 미시 세계의 현실은 선명한 고화질 사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약간은 흐릿하고 초점이 맞지 않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이로써 라플라스의 악마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우주의 초기 조건을 완벽하게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 역시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예측이라는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양자역학은 뉴턴의 결정론적 법칙을 확률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대체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이상 하나의 전자가 스크린에 어디에 도달할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전자가 특정 영역에서 발견될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뿐입니다. 우주는 거대한 시계가 아니라 거대한 주사위 놀이 혹은 확률 게임을 하는 카지노와도 같았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료 과학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이 순수한 우연에 기댄다는 생각을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양자역학의 또 다른 선구자인 닐스 보어는 이렇게 응수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인슈타인, 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지 마시오. 이건 아마 물리학 역사상 가장 멋진 마이크 드롭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기묘한 양자 세계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선택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당신의 뇌, 당신의 생각 역시 이 양자 주사위 놀이에 지배를 받을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바로 이 양자적 불확실성이야말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끼어들 수 있는 틈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뇌 속 뉴런이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양자적 요동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론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열쇠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선택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뇌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양자적 확률 게임의 결과물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뉴턴의 시계 장치라는 감옥에서 탈출시켜줄 과학적인 비상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뇌는 미시세계의 입자 하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따뜻하고 축축한 것이적 시스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별 입자의 기묘한 양자 효과들이 서로 상쇄되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마치 수백만 개의 작은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그 평균 값은 거의 일정한 숫자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우리의 의식은 양자적 확률의 바다 위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배일까요? 아니면 거시적인 물리 법칙에 의해 정해진 항로를 따라가는 유람선일까요? 이 논쟁은 아직도 현대 과학과 철학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뉴턴과 라플라스가 꿈꿨던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완벽한 결정론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양자역학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직물 속에 불확정성과 확률이라는 요소를 짜넣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완벽하게 짜인 대본을 가진 연극이 아니라 배우의 즉흥 연기가 허용되는 무대와도 같아졌습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의 바깥에서 그 내부의 가장 작은 톱니바퀴까지 여정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측 불가능이라는 유령을 만났죠.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릴 시간입니다. 바깥의 우주에서 우리 안의 우주로, 즉,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주체인 인간의 뇌로 말입니다.
양자역학이 결정론의 균열을 냈다면 뇌과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신경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증거를 제시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또 다른 종류의 결정론, 즉, 생물학적 결정론이라는 새로운 감옥으로 안내할까요? 이제 우리는 기계 속 유령을 넘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진짜 유령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우리는 결정론이라는 거대한 시계장치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확률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숨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의식은 이 양자적 우연을 이용해 정해진 인과의 사슬을 끊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것은 아주 매력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탐험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저 멀리 아원자 입자의 세계에서 우리 자신, 즉 우리 존재의 근원인 이 두개골 속 1.5kg의 작은 우주, 바로 뇌로 돌아와야 합니다. 양자역학이 결정론의 문에 하나의 균열을 냈다면 뇌과학은 그 문을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폭파시키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외부의 우주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우주를 들여다봄으로써 어쩌면 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뇌를 잠시 객관적으로 바라봅시다. 낭만이나 신비를 걷어내고 순수한 생물학적 관점에서 말이죠. 뇌는 영혼이 담긴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 즉 뉴런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존하는 가장 정교한 생체 컴퓨터입니다. 이 뉴런들은 전기 신호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을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 떠올리는 모든 기억, 내리는 모든 결정은 결국 이 거대한 전기화학적 교향곡의 한 악장에 불과합니다. 이 뇌라는 기계 역시 물리 법칙과 화학 법칙, 그리고 생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만약 뇌가 물리적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의 출력, 우리의 생각과 행동, 역시 그 시스템의 입력,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과 내부 구조, 우리의 유전자와 기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 결정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결정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했나 싶었더니 어쩌면 우리 자신의 두개골이라는 더 작고 견고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섬뜩한 가능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기념비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신경심리학자 벤자민 리벳이 수행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철학계와 과학계에 거대한 파장을 던졌습니다. 자, 당신이 리벳의 실험 참가자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에는 뇌파를 측정하는 EEG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손목에는 근육이 움직이는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전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 앞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점이 있는 특수한 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실험자의 지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 때나 움직이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 손목을 까딱 움직이세요. 그리고 시계를 보고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의식한 정확한 순간을 기억했다가 알려주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순서를 예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겠죠. 첫째, 내가 움직여야지라고 의식적으로 결정한다. 둘째, 뇌가 그 명령을 받아들여 근육에 신호를 보낸다. 셋째, 손목이 움직인다. 의식적 결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존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하지만 리벳이 발견한 결과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순서는 이랬습니다. 첫째, 뇌에서 준비 전이 readiness potentio라고 불리는 특정 뇌 신호가 먼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뇌가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그 신호가 발생하고 약 0.5초가 흐른 뒤에야 실험 참가자는 비로소 이제 움직여야겠다 라고 의식적으로 인지합니다. 셋째,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 더 흐른 뒤 손목이 실제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곱씹어 보세요. 당신의 뇌는 당신이 움직이겠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기도 전에 이미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내가 결정했다고 느끼는 그 의식적 자각은 행동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뇌가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한 뒤늦은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당신의 뇌가 당신에게 보내는 보도자료 같죠. 참고로 저희는 당신의 손을 움직이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러니까 제 뇌가 피자를 먹기로 결정하고 0.5초 뒤에야 제가 피자를 먹어야겠다고 결정하는 셈입니다. 제가 샐러드를 먹어야 하나? 라고 고민하는 동안 제 손이 이미 피자집에 전화를 걸고 있는 이유가 설명되는군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한다고 믿었던 그 소중한 결정의 순간은 사실은 이미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 후에 켜지는 조명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환상이고 의식은 그저 뇌가 벌이는 일들을 구경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한 일인 것처럼 해설을 덧붙이는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것. 이보다 더 우리의 자존심을 뒤흔드는 발견이 또 있을까요? 리벳의 실험 이후 fMRI와 같은 현대적인 뇌 영상 기술은 이 충격적인 발견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과학자들이 피실험자의 뇌 활동을 스캐너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왼손과 오른손 중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를 그 사람 자신이 결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보다 최대 7초에서 10초나 먼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10초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직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과학자는 당신의 뇌 스캔을 보고 당신의 선택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제 선택을 10초 전에 예측하는 것도 인상적이지만 제 아내는 제가 말싸움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몇 년 동안 10분 전에 예측해 왔습니다. 뇌과학이 좀 더 분발해야겠네요.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나의 선택이 나의 의식적인 자각 이전에 나의 무의식적인 뇌 활동에 의해 이미 결정된다면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통제권을 가진 주체는 누구일까요? 나의 의식은 그저 꼭두각시 조종사가 아니라 꼭두각시 자체였던 걸까요? 이것은 우리의 자아 개념, 책임, 그리고 도덕 시스템 전체를 위협합니다. 왕좌에 앉아 자신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믿는 왕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칙령을 내리고 연설을 하며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커튼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관들 무의식적인 뇌이 이미 모든 정보와 과거 데이터, 자원 상황을 고려해 모든 실제적인 결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왕은 그저 대변인, 즉 뇌가 벌이는 일의 공개적인 얼굴일 뿐입니다. 제 의식은 기본적으로 제 뇌의 과로에 시달리는 대변인인 셈이죠. 뇌가 충동적인 일을 저지르면 제 의식은 연단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신중하게 고려했으며 케이크 전체를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신체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합니다. 만약 범죄자의 뇌가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정한 시점이 그의 의식이 그것을 인지하기 훨씬 전이라면 우리는 그에게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의 악한 의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것은 법과 윤리의 영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라고 묻는 대신 당신의 뇌가 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라고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뉴턴의 우주적 결정론이라는 감옥을 탈출하나 싶었더니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생물학이라는 더 교묘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외부의 물리 법칙이 아니라 내부의 신경 법칙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생각. 이것은 어쩌면 더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바꿀 수 없어도 나 자신은 바꿀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그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유전자와 환경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생체 기계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가 결정론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라는 그림은 어쩌면 너무 단순한 그림일지도 모릅니다. 네, 뇌는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뇌는 지금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860억 개의 뉴런과 그보다 훨씬 많은 수조 개의 연결 시냅스의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은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복잡성을 가집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결정론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복잡해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마치 날씨처럼 말입니다. 날씨는 대기 물리학이라는 결정론적 법칙을 따르지만 우리는 일주일 뒤의 날씨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유명한 말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뇌도 이와 같은 혼돈 시스템은 아닐까요? 결정되어 있지만 예측할 수는 없는 그 예측 불가능성 속에 우리가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결정론과 비결정론이라는 흑백의 세계를 넘어 그 사이에 존재하는 예측 불가능한 회색의 영역, 바로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딜레마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한편에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거대한 시계장치 우주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모든 것이 순수한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양자적 카지노가 있죠. 우리의 뇌는 생물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이 흑백 논리의 감옥에 갇힌 걸까요? 운명이란 것이 정말 결정되어 있거나 혹은 완전히 무작위적이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정론과 무작위성 사이에는 질서와 무질서가 함께 춤을 추고 단순한 규칙이 상상할 수 없이 복잡한 아름다움을 낳는 광활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혼돈 이론 케이오스 티오리의 세계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관의 문을 연 사람은 놀랍게도 철학자나 물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960년대에 날씨를 예측하려 애쓰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였습니다. 당시 로렌츠는 원시적인 컴퓨터를 이용해 대기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씨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12개의 결정론적인 방정식을 가지고 있었죠. 즉, 그의 컴퓨터 속 가상세계는 뉴턴의 법칙처럼 완벽하게 결정론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전에 실행했던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는 처음부터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대신 중간 지점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아주 사소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원래 데이터는 0.5061127이었는데 그는 편의상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만 반올림해서 0.506이라고 입력했죠. 0.0000127. 이것은 100만 분의 1 수준의 차이,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오차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작은 차이는 최종 결과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로렌츠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돌아와 컴퓨터 스크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초기 패턴은 원래와 거의 똑같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그래프는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날씨 패턴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먼지 한 톨만 한 오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다른 경로로 이끌어버린 것입니다. 로렌츠의 발견은 기본적으로 좀 게을러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째로 다시 돌리기 싫었던 마음에서 비롯된 셈입니다. 시뮬레이션의 스누즈 버튼을 누르려다 나온 가장 심오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순간 로렌츠는 현대 과학의 흐름을 바꿀 위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어떤 시스템들은 비록 그 움직임이 완벽하게 결정론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하더라도 그 초기 조건의 아주 작은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측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초기 조건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은유가 바로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닙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가진 에너지는 토네이도를 일으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이것은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한 의존성이라는 원리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혼돈 시스템 안에서는 측정조차 불가능한 아주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많은 것을 설명해 주죠. 제가 보기엔 백악기 시대에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한 직접적인 결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자동차 키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린 게 틀림없습니다. 핀볼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공의 경로는 중력과 탄성이라는 결정론적인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플런저를 당기는 각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 테이블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흠집 하나가 공의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고 최종 점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시스템은 결정론적이지만 그 결과는 극도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 이론이 우리의 삶과 운명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거대한 혼돈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당신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꾼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많은 경우 그것은 거창한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우연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평소와 다른 길로 갔다가 평생의 동반자를 만났다거나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뛰어간 지하철 칸에서 미래의 사업 파트너를 만났다거나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날 당신이 다른 길을 선택한 사소한 결정, 10초만 늦게 집을 나섰더라면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그 만남.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라는 날씨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은 나비의 날갯짓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디어를 우리의 뇌에 적용해 봅시다. 뇌는 혼돈 시스템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뉴런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극도로 민감한 기관이죠.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 호르몬 수치의 미세한 변화, 뉴런 하나가 예정에 없이 추가로 발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두개골 안에서 날갯짓하는 나비들입니다. 이 작은 요동들이 커피와 차 사이의 선택을, 사랑이라고 말할지 침묵할지의 결정을, 친절한 행동과 이기적인 행동 사이의 갈림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녁으로 뭘 먹을지 결정하려는 제 뇌는 완벽한 혼돈 시스템입니다.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샐러드를 먹으려던 생각은 갑자기 새 가족이 먹을 만한 피자 3판을 주문하는 것으로 바뀌죠. 이건 과학입니다. 바로 여기에 결정론과 자유의지를 화해시킬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돈 이론은 우리의 뇌가 100% 결정론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라 할지라도 그 행동은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라플라스의 악마조차도 우리 뇌의 모든 초기 조건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다면 우리의 다음 생각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실질적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자유의지라고 경험하는 것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몇 초 뒤에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할지, 내일 어떤 감정을 느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 이 열린 미래에 대한 감각이 바로 자유의 핵심이 아닐까요? 이 자유는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신비한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시스템의 압도적인 복잡성 그 자체에서 태어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시계 장치의 톱니바퀴도 아니고 무작위적인 주사위 던지기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질서정연한 혼돈, 살아 움직이는 프랙탈 패턴, 예측 불가능한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혼돈 이론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질서가 어떻게 예측 불가능성을 낳는지, 그리고 결정론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실질적인 의미에서 창의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악보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기본적인 리듬 안에서 무한한 변주를 만들어내는 즉흥 연주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혼돈 이론은 하나의 초기 조건이 하나의 타임라인 안에서 여러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비의 날갯짓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었던 모든 가능한 결과가 사실은 각각의 다른 현실 속에서 모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날 다른 길로 가지 않아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던 현실, 당신이 그 지하철을 놓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현실, 이 모든 가능성들이 어딘가에 평행우주로서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예측 불가능성을 넘어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아이디어, 바로 다중세계의 문을 두드려 볼 시간입니다. 혼돈 이론은 우리에게 결정론적인 세계 속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만들어내는 무한한 가능성의 길들. 하지만 그 길들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길들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만약 그 길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모든 길이, 우리가 가지 않은 모든 세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똑같이 생생하게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제 과학이 제시하는 가장 대담하고 가장 기묘하며 어쩌면 가장 무서운 아이디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의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양자역학의 가장 이상한 논리적 귀결, 바로 다중세계 해석, Many Worlds Interpretation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사장으로 돌아가 이중 슬릿 실험의 핵심 미스터리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관측되지 않은 전자는 모든 가능성을 품은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그것을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입자로 그 상태가 확정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은 양자역학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대체 왜 관측이라는 행위가 이토록 특별한 힘을 가지는 걸까요? 인간의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기라도 한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들렸습니다. 1950년대
프린스턴 대학의 젊은 물리학도였던 휴 에버레스 3세는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너무나도 기이해서 당시에는 거의 모든 물리학자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에버렛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파동 함수는 절대로 붕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자를 관측했을 때 어떻게 하나의 결과만을 보게 되는 걸까요? 에버렛의 설명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입자가 위와 아래라는 두 가지 상태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중첩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측하는 순간 입자만 하나의 상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측을 하는 과학자를 포함한 우주 전체가 두 개로 복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우주에서는 과학자가 입자를 위상태로 관측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현실이 됩니다. 동시에 완벽하게 실제하는 또 다른 평행 우주에서는 그 과학자의 복제 인간이 입자를 아래 상태로 관측합니다. 그리고 그 복제 인간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현실이 됩니다. 이 아이디어의 놀라운 점은 관측이라는 행위에서 신비로움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관측자는 더 이상 현실을 창조하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관측자 역시 입자와 마찬가지로 양자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며 입자와 얽히면서 함께 분열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가진 의미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주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양자적 사건들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하나, 저 멀리 별에서 날아오는 광자 하나까지도요. 이 사건들 각각이 여러 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은 곧 우주가 매 순간 셀 수 없이 많은 갈래로 나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거대한 시간의 강이 끊임없이 새로운 지류를 만들어내며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곧 무한에 가까운 평행 우주가 존재하며 그 안에는 무한한 수의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거절했던 그 직업을 선택해서 지금쯤 다른 도시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짝사랑했던 그에게 용기 내어 고백했던 당신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었던 그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던 당신. 그래서 지금쯤 훨씬 더 행복할지도 모르는 당신도 존재합니다. 록스타가 된 당신, 우주 비행사가 된 당신, 은둔자가 된 당신. 당신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한 삶을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버전의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제가 아마 초천재 억만장자가 되어 상온 핵융합을 발견했을 거라 생각하면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우주에서는 제가 지각 있는 양배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좀 무섭네요. 결국 어떻게든 균형은 맞는 거겠죠. 이 다중세계의 관점에서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이 A라는 길과 B라는 길 앞에서 고민하다 A를 선택했을 때 당신은 B라는 가능성을 소멸시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어떤 버전의 당신이 될지를 결정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버전의 당신은 B라는 길을 선택하는 현실로 갈라져 나갑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해방적인 생각입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은 어딘가에서 탐험되고 있으니까요. 저녁으로 피자를 먹을지 타코를 먹을지 고민할 때마다 우주가 갈라진다니 제 소화불량 때문에 참 많은 우주적 서류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타코를 선택한 나가 부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라는 감정 역시 아주 기묘한 것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에서 한 선택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간
또 다른 당신은 그 선택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더 불행할 수도 있겠죠. 고등학교 때 했던 창피한 행동을 떠올리면 이제 좀 기분이 나아지네요. 이 우주에서 저는 아직도 이불을 차고 있지만 수백만 개의 다른 우주에 있는 나는 아마 그 상황을 멋지게 대처하고 졸업 파티의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 친구는 잘 됐네요. 다중세계 해석은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극단적인 결정론이기도 합니다. 다중우주, 몰티버스 전체는 양자역학의 결정론적인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화합니다. 파동함수의 붕괴도 순수한 무작위성도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예외 없이 전부 실현됩니다. 우리가 무작위성이나 선택이라고 느끼는 것은 단지 하나의 나는 이 무한한 갈래 중 단 하나의 길밖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일 뿐입니다. 당신이 어떤 버전의 당신이 될지는 미리 알 수 없으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럴 겁니다. 다중세계 해석은 현재로서는 증명도 반증도 불가능한 가설입니다. 우리는 다른 우주로 건너가서 또 다른 나를 만나 악수를 청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을 과학이라기보다는 철학의 영역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아이디어가 가진 지적인 힘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다중세계는 우리에게 만약에라는 질문을 궁극까지 밀어붙이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현실, 그리고 운명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보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적 시계장치의 톱니바퀴에서 시작하여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춤을 거쳐 이제는 무한한 평행 현실의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이 어지러운 우주적 관점에서 잠시 빠져나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외부 이론들 중 어느 것이 진실이든 혹은 모두가 틀렸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뉴턴의 시계가 맞든 혼돈의 나비가 춤을 추든 무한한 내가 존재하든 지금 여기 이 현실을 살아가는 나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 나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바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선택들을 연결하여 나의 정체성을 만들고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며 우리 삶의 서사를 써내려 갑니다. 어쩌면 운명의 진정한 비밀은 우주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거대한 우주를 떠나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이야기의 힘을 탐험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방금 무한한 우주들의 바다를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한한 버전의 자신을 만났고 모든 가능성이 실현되는 어지러운 현실을 엿보았습니다. 뉴턴의 시계 장치 우주, 혼돈의 나비, 양자역학의 주사위, 그리고 다중세계의 무한한 갈림길까지. 이 거대하고 비인격적인 이론들은 지적으로는 매혹적이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큰 위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행동은 138억 년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라거나 당신이 무슨 선택을 하든 다른 우주의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나 우주적 확률 게임의 결과물 혹은 무한한 복제품 중 하나로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존재, 즉, 나 자신으로 느낍니다. 이 감각, 이 정체성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말입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만드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인 이야기꾼으로서 그 사건들을 끊임없이 엮어서 하나의 의미 있는 서사, 즉, 내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서사적 정체성, narrative identity 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에는 주인공 바로 나이 있고 배경 이야기, 나의 과거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줄거리 나의 목표와 실현과 미래에 대한 기대, 나의 꿈과 희망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이야기의 중요한 사건들만을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죠. 이제 당신 자신을 당신 인생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인 동시에 그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관점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우선 우리는 과거를 끊임없이 편집하는 작가입니다. 젊은 시절 겪었던 가슴 아픈 이별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비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른 뒤 우리는 그 사건을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더 나은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교훈이었다거나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성장통이었다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내 이야기 속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작가만이 가질 수 있는 명백한 자유의 행사입니다. 저는 제 10대 시절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편집해서 원본 초고는 거의 기밀 정보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버전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발에 걸려 넘어지던 어색한 아이가 아니라 신비롭고 오해받는 시인이었죠. 우리의 현재 선택은 이 책의 다음 문장을 써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뇌과학이 그 선택이 이미 뇌 속에서 결정되었다고 말할지라도 그 선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케이크를 먹은 것이 단순히 뇌의 화학 작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힘든 하루를 보낸 나를 위한 축하이자 자기 관리의 한 형태였을까요? 혹은 즐거운 반항의 순간이었을까요? 그 선택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보다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의 작가가 되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글을 쓰기 전까지는 말이죠. 예를 들면 제27장 우리의 주인공은 친구가 5층까지 소파를 옮기는 것을 돕기로 동의했다. 이건 제 입장에서 전형적인 나쁜 전개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래를 상상하고 그중 하나를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능력이야말로 이 서사적 자유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 속 주인공을 위해 미래의 한 챕터를 구상하고 그 이야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힘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갇히기도 합니다. 나는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야. 나는 연애운이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어 우리를 정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작가가 될 자유에는 스스로를 위해 좋은 이야기, 즉, 성장과 변화를 허용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쓸 책임도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제 오래된 인생 이야기의 제목은 절대 짝 맞는 양말을 찾지 못하는 남자였습니다. 아주 암울하고 실존적인 드라마였죠. 제 새로운 이야기의 제목은 즉흥적이고 다채로운 양말, 라이프 스타일을 포용하는 모험가입니다. 훨씬 더 힘이 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의지 논쟁에서 엉뚱한 곳을 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유의지는
선택의 순간에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신비한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유의지란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며 미래의 어떤 종류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능력. 그것은 물리적인 자유가 아니라 심리적인 자유입니다. 설령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걸음 물러서서 그 행동들의 패턴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미 있는 서사로 엮어낼 수 있는 능력은 그 어떤 외부 이론도 빼앗아갈 수 없는 심오한 형태의 자유입니다. 결정론은 사건의 무엇 to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사건의 왜, why, 즉 의미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 왜를 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며 우리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해석가이자 작가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책은 지금 몇 페이지쯤 쓰여 있나요? 지난 챕터들의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은 지금 쓰고 있는 이 챕터를 어떻게 전개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당신의 주인공이 맞이했으면 하는 마지막 챕터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러한 심리적, 서사적 자유의 관점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거대한 법칙 앞에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작은 왕국에서는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주권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심리적인 자유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이 서사적 자유를 우주의 결정론적 법칙과 실제로 화해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단순히 우리 마음 속에서만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에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우리는 이제 개인의 심리를 넘어 이 오래된 딜레마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철학적 시도, 즉 양립가능론의 세계로 들어가 자유와 운명이 어떻게 서로 악수할 수 있는지 탐험해 볼 시간입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꾼이 됨으로써 의미와 자유를 찾는 심오하고도 강력한 심리적 해법을 탐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힘을 주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정교한 정신적 속임수는 아닐까? 현실의 물리법칙과 우리의 주관적 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골짜기를 정말로 메울 수는 없는 걸까? 이제 우리는 심리학의 따뜻한 안식처를 떠나 논리와 이성이라는 차가운 연장을 들고 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이라는 서로를 밀어내는 두 자석처럼 보이는 개념들 사이에 논리적인 다리를 놓으려는 철학적 시도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바로 양립 가능론, 컴패리빌리즘입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듬어온 어쩌면 이 오래된 미스터리에 대한 가장 우아한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양립 가능론자들은 이 모든 혼란이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잘못 정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나는 자유롭게 행동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받지 않고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을 내 뜻대로 했다는 의미로 사용할 것입니다. 양립가능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유는 인과율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원인의 부재 absence of causality가 아니라 강제의 부재 absence of coercion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목이 말라서 물 한 잔을 마시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것을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이 행동에는 목마름이라는 명백한 원인이 있습니다.
당신 몸의 생화학적 상태가 당신의 뇌에 신호를 보냈고 그 결과 당신은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당신의 내부에 있었고 당신의 의지와 일치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했죠. 이제 다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이 물을 마셔 라고 강요합니다. 당신은 물을 마셨지만 이것을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에 반하여 외부의 힘에 의해 강요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의 차이가 바로 양립가능론이 말하는 자유의 본질입니다. 자유로운 행동이란 당신의 신념, 가치관, 욕구, 성격과 같은 당신의 내적 상태에 의해 결정된 행동입니다. 반면 자유롭지 않은 행동은 당신의 의지와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강요된 행동이죠. 수년간 저는 자유의지란 도넛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그냥 아무도 내 입에 도넛을 강제로 밀어넣지 않는다는 뜻이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덜 신나는 정의이긴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결정론은 더 이상 자유의지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정론은 자유의지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이 역설적인 주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성격이나 욕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면, 즉 완전히 무작위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양자역학의 주사위 던지기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친절한 말을 하고 싶은데 뇌에서 무작위적인 신호가 발생해서 갑자기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당신은 손을 들고 싶은데 아무 이유 없이 다리가 멋대로 걷어차집니다. 당신은 이런 상태를 자유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것은 끔찍한 혼란이자 신경학적인 무정부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결정론은 바로 이 연결을 보장해 줍니다. 당신의 유전자, 경험, 가치관의 총체인 현재의 당신이 당신의 선택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당신이 누구인지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결정론입니다. 만약 제 행동이 정말 무작위적이라면 제 삶은 엉망이 될 겁니다. 철학을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라마 털깎기 대회에 참가하고 있겠죠. 제 철학에 대한 열망이 제 행동을 결정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강의 비유를 다시 한번 사용해 봅시다. 강물은 인과율의 흐름, 즉 결정론적인 우주입니다. 당신은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거나 그 궁극적인 목적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강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어떤 배는 단순한 뗏목 같아서 모든 물살에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단순한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반면 어떤 배는 키와 돛, 그리고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가치관과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자기 성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란 이 강물의 흐름 안에서 자신의 배를 능숙하게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바람을 거슬러 항해할 수도 있고 장애물을 피해 돌아갈 수도 있으며 강의 어떤 부분을 탐험할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물의 흐름 결정론에 묶여 있지만 자신의 항해 자유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통제권을 가집니다. 반면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다른 배에 의해 예인되고 있거나 키가 고장난 배에 탄 사람입니다. 제 인생이라는 배는 꽤 좋은 키를 가지고 있지만 엔진이 카페인과 미루는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여전히 강을 항해하고는 있지만 아주 독특하고 구불구불한 스타일로 말이죠. 이러한 양립 가능론적 관점은 도덕적 책임을 온전히 보존합니다. 만약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성격과
욕구, 즉 당신의 내적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면 당신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반영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양립가능론은 이 믿음에 대한 논리적인 토대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행동은 결정되어 있었으니 당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행동은 바로 당신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양립가능론은 과학적 세계관 결정론적이거나 거의 결정론적인 우주과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을 아름답게 화해시킵니다.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 유령 같은 존재가 될 필요도 없고 과학적 현실을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립가능론은 우리에게 그저 자유롭다고 말할 때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보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거의 모든 각도에서 탐험했습니다. 고대의 신화에서 시작하여 뉴턴의 시계 장치, 우주, 양자역학의 불확실성, 뇌과학의 생물학적 결정론, 혼돈 이론의 예측 불가능성, 다중세계의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서사적 정체성의 심리학과 양립가능론의 철학까지 우리는 퍼즐의 모든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이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운명에 대해 무엇을 믿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지혜를 종합하여 이 거대한 우주적 질문에 대한 개인적이고 명상적인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긴 여정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는 운명의 희미한 속삭임에서 시작하여 고대의 신화와 철학의 복도를 거닐었고 뉴턴의 정교한 시계 장치 우주를 탐험했으며 그 기계 속에서 춤추는 양자역학의 유령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혼돈의 나비가 일으키는 예측 불가능한 폭풍을 보았고 무한한 평행 우주 속에서 또 다른 자신들의 삶을 상상했으며 우리 내면의 이야기와 철학의 지혜 속에서 자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참으로 길고 때로는 어지러운 여행이었죠.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운명과 자유의지 중 무엇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10시간짜리 유튜브 시리즈가 될 겁니다. 파티에서 대화를 끝내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죠. 우리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그림을 완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정답은 이 모든 조각들을 동시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지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선 우리는 결정론의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대한 인과율의 강 안에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이 뉴턴의 물리법칙이든 우리 뇌의 생물학적 작용이든 혹은 다중세계의 거대한 흐름이든 우리는 그 강물의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과 도교의 현자들이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강물과 싸우는 대신 그 흐름의 일부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강물 속에서 춤추는 예측 불가능성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강은 직선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소용돌이가 있고 급류가 있으며 안개가 끼고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 이론의 나비와 양자역학의 주사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비록 강이 큰 흐름은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의 우리 여정은 놀라움과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이 삶의 활기와 개방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측 불가능한 강물 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배를 조종하는 항해사이자 그 여정을 기록하는 작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립가능론의 통찰과 서사적 정체성의 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 이성, 그리고 꿈이라는 키와 돛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항로를 개척해 나갑니다. 우리는 폭풍우와 화창한 날들을 모두 경험하고 그것들을 엮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일관된 이야기, 즉 우리 자신의 항해 일지를 써 내려갑니다. 결국 진정한 지혜는 이 이론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들을 섬세한 균형 감각으로 함께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인과관계 사슬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하는 작가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펼쳐지는 이야기 속의 능동적인 참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약 우리의 삶이 한편의 장대한 이야기라면 그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침 커피의 맛,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을 구성하는 문장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거대한 운명의 흐름에만 신경 쓴 나머지 그 흐름을 구성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제 인생 이야기의 세부 사항에 더 주의를 기울여 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시간을 열쇠를 찾는데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줄거리는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둘째, 아름답게 선택하세요. 비록 그 선택이 이미 결정된 것일지라도 그 선택의 질은 우리의 몫입니다. 친절함과 용기, 그리고 연민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당신이 이야기 속에서 존경할 만한 그런 주인공이 되세요.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파멸이라는 정해진 운명 앞에서 명예롭게 싸웠던 북유럽 전사들의 지혜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운명에 맞서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거대한 미스터리 그 자체를 끌어안으세요.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라는 질문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살아가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운명과 자유 사이의 이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삶을 역동적이고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단순한 답을 가지는 것보다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심오한 일입니다. 궁극적인 답을 모른다는 건 사실 안심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안다면 저는 아마 2042년에 나타날 그 비둘기 한 마리를 피하기 위한 헬멧을 발명하는데 평생을 바칠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긴 여행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여행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 쓰여지고 있고 여러분의 배는 여전히 강물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문장들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항해가 지혜와 용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제 목소리의 톤이 낮아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우리의 지적인 여정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이론이나 철학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편안하게 쉴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의자나 침대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이 가진 무게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시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혹은 그저 고요한 침묵의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당신의 세계를 구성하는
배경음악입니다. 이제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공기가 부드럽게 들어왔다가 따뜻하게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들숨, 그리고 날숨. 이 단순한 리듬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거대한 시간의 강이 이제는 당신의 혈관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을 어지럽혔던 모든 질문들을 강물에 띄워보내세요. 그 질문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고요함 속에서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의식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잔잔하고 깊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세요. 그곳에는 아무런 질문도 답도 없습니다. 오직 평화로운 휴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밤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